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작품 해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지음, 이영의 옮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1918년 카프카즈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탈린의 공포정치 시대와 후르시초프의 반동정치 시대 아래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삶을 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비극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가이다. 솔제니치는 그의 전기에서 보이듯이 평범한 시골의 교사로 재직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병사로 수집되어 1941년에는 소송대의 마필계에서 1942년에는 포병장교 학교에 입학하여 포병 중대장으로 조국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45년 이후부터 1956년 소 연방 최고재판소 군사심의관 회의에서 복권되기까지 유형지를 돌며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직접 목격한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비극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여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담하게 묘사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하게 된다. 그의 작품들의 배경은 바로 작가 자신이 생활하고 목격했던 수용소의 생활인데,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비롯하여 암 병동이나 제1영역안에서 수용소 열도 등이 대표적이다. 솔제니치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를 발표하면서 소련의 문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1970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소련 내에서는 그의 문학 작품들이 반체제적이고 반소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으며 서구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솔제니친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노벨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와 동시에 솔제니친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소련 작가 동맹에서 거부되고 외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작품들은 그의 조국의 독자들과는 멀어진 채 대부분 국외에서 발표되었고 한동안 소련 내에서 잊혀지게 되는 비운을 맞았다. 솔제니친은 작가 동맹과의 계속적인 반목과 정치적인 억압 상태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74년 2월 소련 당국에 체포되어 추방당했다. 그 후 그는 서구와 미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해왔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정치 개방과 더불어 러시아로 돌아왔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문학 작품들은 소련의 스탈린 개인 숭배와 대대적인 공포정치, 그리고 대숙청 기간의 사회정치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정치 권력이 정치적 지배 논리에 반대하는 모든 문학 작품을 억압하고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면 작가들은 언제나 그러한 정치 권력에 대항하고 예술에 대한 자유와 진실을 말할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대항하고 투쟁하는 역사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솔제니친 역시 당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스탈린의 지배 권력이 자행해 온 부정적인 행위들을 들춰내고 작가의 개성적인 필치로 수용소의 재반 불의 등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러한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솔제니친의 작품 속에 주로 등장하는 배경인 스탈린 시대의 강제 노동 수용소의 묘사는 스탈린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악행에 대한 예리한 고발임과 동시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인간의 진실한 형상을 부각시키는 요소라는 점에서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살아 돋보인다. 이처럼 그의 모든 작품 속에는 정치 권력에 대한 비난과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약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보내는 동정의 눈길과 깊은 사랑의 철학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 사고이며 문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1962년 소련의 월간 문예지인 신세계 11월호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발표되자 소련의 문단은 이 무명 작가의 작품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고 곧바로 대대적인 문학적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다. 이 작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당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소련 문단의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독자들에게도 놀라운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 작품은 당시 스탈린 치하의 노동 수용소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뿐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문체, 그리고 극도의 가혹한 중노동 생활을 겪으면서도 목청 높은 정치적 구호나 비판보다는 담담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나 강도 있게 한 인간의 비극을 그려나가는 작가의 예술적 재능으로 하여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작품은 솔지니친이 1945년에 소련 당국에 의해 반소 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이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보낸 고통과 어두운 세월을 묘사하여 강제노동 수용소의 실상과 정치 권력의 허상에 대해 낱낱이 폭로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스탈린 이후 소련 문학의 전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작가는 작품 속에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가 수용되어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라는 장소는 아무런 범죄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임무를 갖고 활동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는 특별한 정치 사상을 가져 본 적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인물인 슈호프와 대비되어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날카롭게 드러내준다. 즉 작가는 이 인물을 스탈린 공포시대의 상징이며 정치적 억압의 한 수단이었던 혹독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배치시킴으로써 스탈린의 정치적 허울과 억울한 수많은 약자를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비극으로 몰아넣은 전형적인 한 예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희생물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지배층의 권력 남용에 의해 흔적도 없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 죽어가는 비극적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슈호프라는 주인공을 설정한 것에서부터 작가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논하기보다는 한 개인, 한 약자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인간의 적인 동정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비단 슈호프뿐만 아니라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주변 인물들, 즉 반장인 추린이라든가 전직 영화 감독이었던 체자리, 비굴하고 저열한 인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페추코프, 심지어는 수용소의 간부들조차도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의지 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수용소 내부에서의 정치적 희생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일매일 그들이 살아내는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 즉 먹는 것, 작업 배당, 잔머리를 굴리며 편하게 지내보려는 몇몇 인물들의 생활 태도, 잔꾀, 뇌물, 눈가림, 속임수 등의 묘사는 그러한 인물들의 개인적 비극,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상이 작가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작가의 이러한 작품 구도는 작중 인물들에 대한 인간의 적인 동정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 일으키게 되고 반대로 정치적인 지배 권력에 대한 죄상을 예리하게 폭로하고 대비하여 나타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 작품 서문에서 츠바르도프스키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 속에서 소련의 법률 파괴 결과로 나타났던 스탈린의 잔악성과 전횡의 가공할 사실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의 수용소 생활의 평범한 나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범한 나날은 독자들에게 생동감 있고 친밀감 있는 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으로 인해 강한 비애와 아픔을 맛보게 한다. 그러나 이 예술가의 승리는 바로 그러한 비애와 아픔이 절망적인 비감이나 의기소침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장식되거나 채색되지 않은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고, 토로되었어야 마땅했던 것이 토로되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자유롭게 토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와 더불어 그 속의 진실에 대한 드높은 감정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 작품 속에는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개인적 비극을 통해서 당 시대의 정치 권력인 스탈린의 허울과 허상이 벗겨지고 개인 숭배에 대한 죄상이 밝혀지며, 그러한 비극적인 소련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치 권력이 한 무고한 개인에 대해 자행하는 학대와 희생의 요구는 비단 스탈린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어 자행되어 왔다는 점과, 지금까지도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모든 억압하는 지배 권력에 대한 고발이며 약자 개인에 대한 숭고한 인간애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츠바르도프스키는 이 작품의 서문에서 후르시초프가 제22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권력의 악용에 대한 사건들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들 모두는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밝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땅히 밝혀야 하며, 이와 같은 비극이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솔제니츠는 이 작품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다양한 인간의 삶과 다양한 형태의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갖가지 종류의 인간상들은 수용소 내부에 부패되고 모순된 소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스탈린 시대의 사회 축소판으로서 더욱더 폭넓은 의미의 확장을 통해 부패된 정치 권력과 사회적 생활상, 모순되고 획일적이고 비인도적인 사회 제도라든가 종교 문제, 인간 본성의 문제 등까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수용소 안의 비극적인 죄수들의 생활은 솔직하고 과장 없이 묘사되는 많은 사실들에서 생생하게 나타난다. 작업장의 콘크리트판에 동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는 온도계까지 걸어놓고 불을 떼면서도 정작 죄수들은 얼굴이 찢겨 나가고 살을 에이며 입술마저 얼어붙어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혹독한 추위 속으로 동태가 되지 않으려면 죽어라고 곡괭이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추위 속으로 내몰려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죽 한 그릇을 더 먹기 위해 목숨을 걸고 취사부를 속여야 하고 영양실조로 이를 모두 잃어야 하며 죽 한 그릇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매질당하며 쐐기풀로 끓인 죽이며 가시뿐인 생선에 대해서조차 가장 엄숙하고도 진지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극도의 굶주림에 대한 묘사라든가, 수용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계층과 계층 간의 빈부 문제, 권력자에게 빌부터 같은 죄수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막사장이나 당번들, 그리고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는 수용소 감독관들, 소포를 담당하는 사람,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취사부들, 그리고 일찍 당번들 등 일반 죄수들을 이용하거나 등쳐먹고 갈취하는 인간들에 대한 묘사, 수용소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패와 뇌물 행사, 밀고 죄수들을 최대한으로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엉뚱한 갖가지 제도나 각종 규율 등에 대한 묘사는 모두 수용소뿐만 아니라 당시 스탈린 시대의 가장 적나라한 사회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등장한다. 이 여러 종류의 인간 군상들 역시 모두 정치적으로 사상의 의심을 받아 체포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잡혀온 사람들이며, 그들 역시 수용소 밖 사회의 여러 인간 유형들의 모델을 보여주기도 한다. 체면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하는 인간의 고귀한 면을 모두 내팽개친 채 오직 먹을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굶주린 개처럼 행동하면서도
용기라고는 없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 페츠코프. 수레정 위에서는 역전의 용사가 틀림없지만 소용소 생활은 아직 석 달도 채 못된, 그래서 윗사람에게 대들어 중형창에 들어가는가 하면 모든 일에 사사건건 아는 체하고 남을 지배하려 드는 속성을 가진 전직 해군 중령 부이노프스키. 분홍의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나고 동생마저 떠돌이 불황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노동수용소에서 살아가면서도 반장으로서 반원들에게 가장처럼 행동하고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며 분한 일이 있더라도 꾹 참는 게 제일이다. 공연히 맞섰다가는 그만큼 자기한테 손해다. 라고 말하는 세니카 클레프신. 항상 함께 다니며 붙어 다니고 담배 한 모금도 나눠 피우며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며 다정하게 친형제처럼 사는 두 에스토니아인. 숲속에 숨어 있던 벤데르파에 우유를 날라다 주었다는 죄목으로 어린 나이에 체포되어 미성년자인데도 형기는 어른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며 송아지처럼 온순한 성격이어서 누구한테나 곧잘 응석을 부리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 속을 차릴 줄 아는 똑똑한 아이이자 소포를 받아도 혼자 움켜쥐고 밤중에 이불 속에서 우물거리는 고프치크. 부유한 죄수이며 뇌물로 상부해서 편한 자리를 얻어 따뜻한 곳에서 펜때나 굴리는 족속에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수용소 내에서도 부유한 계급으로 추상적인 대화나 생각에만 관심을 갖는 전직 영화 감독 채자리. 그리고 집의 권력에 아부하여 빌부터 살아가면서 자신과 같은 죄수들을 괴롭히는 막사장이나 취사당번들, 십장들 등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며 권력자나 상부의 빌부터 사는 군상들, 그리고 수용소의 죄수들을 잔혹하게 학대하며 죄수들을 짐승처럼 부리고 취급하는 볼코보이나 관리 등은 모두 인간 종류의 갖가지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인물들은 작가에 의해서 특별히 예술적으로 어떤 상징성이나 예술적 장치를 갖고 그려진다기보다는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러한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인간 본성들의 예로 제시된다. 또한 작가가 침례 교도를 그려내는 일련의 묘사는 종교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보여준다. 침례 교도인 알료시카는 무엇을 부탁해도 싫다는 법이었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료시카 같다면 쇼프도 역시 그런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남이 도와달라고 청하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서술하는 부분에서 작가는 선의 의지를 종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소박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솔제니치는 예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단순하고 평범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솔제니치는 예술과 문학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예술 과잉은 이미 예술이 아니며 그것은 마치 빵 대신에 후추와 겨자만 먹고 살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논평하고, 에이젠슈타인의 이반 뇌제라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혐오할 정치 이념, 개인 전체의 변호로 일관되어 있는 작품이며 3대에 걸친 러시아 인텔리겐차의 기억을 우롱한 작품이라고 비난하고, 그런 작가는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여념이 없는 아첨꾼이며 진짜 천재는 압제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석을 왜곡하거나 하지는 않는 법이다 라고 피력한다. 즉 예술이란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어떻게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주었던 20세기 초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 상징주의자들, 추상주의자들에 대해 넌지시 비난하고 있으며 순수 예술이라는 허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난의 어조를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어떤 특별한 날의 묘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삶의 모습, 매일 똑같이 되풀이되는 하루의 묘사를 통해 절망적인 인간의 가장 비참한 삶을 보여준다.
수용소 대부분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슈오프 역시 뚜렷한 죄목 없이 지배 논리의 희생물이 되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명으로 억압된 삶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된 노동과 그야말로 개로 전락하여 남의 죽그릇을 핥는 굶주림, 혹독한 추위에 내동댕이 처지고 권리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는 꼭두각시처럼 취급당하며 담배꽁초 하나에도 절망적으로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에 내버려지고 인간의 전 존재가 여지없이 하나의 노동 기계로 전락되어 학대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가장 처참한 수용소 안의 슈오프와 그의 동료 죄수들은 끝도 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사고조차 마비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조차 잃어버리고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사람에 대한 처절한 비유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러한 단순하고 소박하며 가장 비정치적이며 어떤 사상이든 사상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고 그저 단순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것을 갈망하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과 가공할 힘, 권력으로 약자들을 구속하고 학대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진한 감동으로 고발함으로써 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지배 권력의 역사에 강한 비평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솔제니츠는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죄 없이 고통당하는 힘없는 약자에 대한 숭고한 애정과 작가의 소명을 가지고 불의와 정치 권력에 항거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며 그러한 예술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